저희 주제는 이제 소규모 농가의 유기물 순환이에요. 사실 이제 토양, 식물, 기후 이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토양하고 식물을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또 유기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이 시간에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 발표는 유기농 펑크 이하롬님이 이제 도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음식물 쓰레기들을 좀 자연 순환 상태로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네, 우리는 모두 분해자가 되어야 합니다로 이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 펑크 이하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규련동 분해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 펑크 이하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퇴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고 땅을 회복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선언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분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선언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떨려서요. 혹시나 뭐 실수하거나 이러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유기농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규련동에서 분해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언뜻 보면은 이제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저기 파란색 꽃 혹시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보리지라는 꽃인데요. 보리지라는 꽃은 벌과 나비, 그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곤충들을 위한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해정원에 심어서 키웠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빨간색 꽃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백일홍은 제 텃밭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꽃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성대대초랑 오크라가 같이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제가 먹을 작물하고 꽃을 키우는 개인 텃밭과 분해정원을 같이 가꾸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다른 농장에서 출발을 해요. 제가 2019년에 언니네 텃밭 생산자들을 취재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난 생산자로부터 이제 제 분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두 농장이에요. 자두가 굉장히 탐스럽게 달려있죠. 대석이라는 자두인데요. 대석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자두 품종이래요. 그래서 이 농민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두 품종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농약을 많이 써야 해서 이제 빨리 나오는 자두만 키우는 것을 좀 원칙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농민의 밭에는 이렇게 바닥에 풀도 있고 되게 조화롭게 자두를 키우는 것 같죠. 굉장히 부러웠던 것은 사실 요즘에는 농촌에 가도 집 앞에 바로 밭이 있는 풍경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농민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집 마당이 밭이라기보다는 이제 출퇴근하는 밭이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분은 자신의 마당이 자두 과수원인 분이었고요. 또 마당에 자두 과수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가 있어요. 소가 되게 조금 있죠. 뭐 축사나 뭐 목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규모의 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 시골 살았을 때 이렇게 마당에서 소 한두 마리 키우는 집들이 정말 드물게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는 왜 마당에서 소를 키우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농민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왜 소를 키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농민 부부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귀농을 결심을 하고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집안 어른이 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씨소를 선물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농사의 기본이다. 농사의 기본을 위해서 소를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동네에서 밭을 얻어서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같이 이제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동네에 유입되지 얼마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은 배수가 잘 안 되고 뭐 조건이 좋지 않은 농사를 짓기에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땅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부도 이제 막 귀농하자마자 이제 조건이 좋지 않은 땅들만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퇴비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키우다 보니 땅이 정말 좋아지더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정옥답이 됐고 본인이 이제 퇴비를 만들어서 키우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은 계속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줬었대요. 그랬을 때 내 작물은 좀 크기가 작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크기가 조금 작을 수는 있어도 우리 작물은 끝까지 더 오랜 기간 보관이 되고 더 단단한 그런 작물이 되더라. 그러면서 퇴비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한 거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 흙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농사의 기본은 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본은 퇴비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퇴비가 들어가면 그 토양을 입단화시키면서 그리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런 미생물을 키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농민들만 할 수 있는 일 같잖아요. 나는 도시에서 사실 텃밭도 없고 그냥 농민이 키운 거 먹고 버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땅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이 있을까요? 네,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지금? 네, 우리한테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이거 진짜 아깝다. 버리기 너무 아깝다. 이랬을 때 혹시 있으시죠? 네, 뭐 껍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껍질을 버릴 때라든지 정말 너무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사고 먹고 찌꺼기가 남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버리기가 너무 주저될 정도로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좋은 훌륭한 퇴비 재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너무나 쉽게 버려져요.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그걸 넘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녹색연합에서 이제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에 가서 활동가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여기에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비닐 포장재, 네, 달걀 껍질, 그리고 무가 많이 버려졌는데 무에 이런 이파리 같이 섬유질이 많은 것들, 가공하기가 힘든 것들이나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에 넣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계란 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정도로 보이는 정도로 좀 쓰레기가 많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쓰레기는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에서 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기도 하지만 더 또 심각한 거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생활 쓰레기가 조금 줄어들 때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야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사건은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버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은 누군가가 되게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주고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되게 더럽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또 위험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재작년에도 부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던 노동자 2분이 돌아가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보통 3m 이 시설 같은 경우는 3m 저장고에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 이 노동자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이제 1m 정도가 채워진 상태라고 해요. 네. 1m 정도가 채워졌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1m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걸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도 많고 이게 되게 늪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일정 시간 내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계속 나오는 그 가스에 의해서 이제 질식을 해서 돌아가시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수의 노동자가 너무 많은 쓰레기를 치우고, 사실 이 쓰레기가 다 시설에서 치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사회적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치워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순환되느냐? 순환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원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이 쓰레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버릴 때부터 굉장히 제대로 된 방식으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후로부터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순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3년 전에 이런 정원을 만들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키운 화단에서 이렇게 튤립이 자라난 모습인데요. 저희는 꽃을 키우는 정원이긴 하지만 꽃을 키우는 것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퇴비화시키면서 자원순환하는데 더 목표를 둔 그런 정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분해정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꽃보다는 분해를 위한 정원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동네 공원에다가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가드닝을 진행하고 있고요. 퇴비를 버리기만 하면은 투기가 되잖아요. 아무리 퇴비를 잘 만든다고 해도 공원에 버리기만 하면 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환이 돼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꽃을 심고 있고요. 그리고 퇴비통이 동네에 오픈된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주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퇴비통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으로 화단을 디자인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해정원을 만들기까지 제가 이제 2021년 1월 달에 이제 이 동네에 살게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이웃도 없고 뭐 같이 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민자치에 가입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에 최연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3월 정도에 멤버를 모아서 준비 모임을 조직을 해서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면 좋을까? 우리가 퇴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5월 5일에 어린이날에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들의 그 원성을 들으면서 함께 퇴비를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퇴비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동네 카페들한테 커피밥 같은 것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받기 시작하니까 2022년 작년 초에 동네 카페에서 후원금을 내고 싶다. 대신에 우리 커피박을 너희가 순환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후원가게 3군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공적인 기금에 기대지 않고 그 후원금 가지고서만 분해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까지는 저 혼자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면 올해부터는 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퇴비화를 해야지 우리 모임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가 많이 서칭을 하다가 이 정도면 도시에서도 정말 크게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퇴비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은 것이 보카시 컴포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이 정리를 한 그 퇴비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까만색 통 보이시죠? 그 통이 밀폐 용기인데 수분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분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면서 가장 뭐라고 할까 불쾌감을 느끼는 지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지점이 다 수분 문제거든요. 근데 수분이 딱 분리가 되면은 그것들이 불쾌하게 부패가 되지 않고 잘 발효가 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밀폐 용기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지 않으면 특별히 이 통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잊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쓸 때만 이제 퇴비화를 시킬 수 있고 닫고 나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뭐 흙과 섞어서 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보다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들 대부분이 가능하고요. 휴지 같은 것도 같이 버릴 수 있고, 뭐 박스라든지 이렇게 뭐 코팅이 안 된 종이 같은 것도 찢어서 넣을 수 있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머리카락, 뭐 손톱, 발톱이라든지 이런 썩는 많은 물질들을 이 통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모으고 2주 동안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성만 시키면은 그 자체로 퇴비로 잘 발효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꺼내고 나서 땅에 묻거나 아니면 흙이랑 섞어가지고 2주 뒤에 뭐 식물을 키울 수 있거나 아니면 퇴비칸으로 보내서 더 분해를 시키면 그 퇴비칸으로 보내서 이제 호기로 다시 분해를 시키면은 더 좋은 퇴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흙과 섞어서 지렁이 밥으로 주면은 지렁이가 생쓰레기가 그냥 놓여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씹기 부드러운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잘 먹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따로 고여져 있는 액체를 뽑잖아요. 그 액체를 뽑으면은 이제 물과 희석을 했을 때 좋은 액비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화분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이제 물에 섞어서 액비로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보카시 컴포스팅은.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도 가능하고 뭐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권장하는 거고 그리고 뭐 고기라든가 생선 이런 것들도 뭐 질소를 공급해주는 좋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뭐 조금 넣으라고 권유는 하지만 특별히 안 되진 않고요. 그리고 시든 꽃이나 뭐 죽은 식물체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퇴비화를 하다 보면 탄질비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소를 좀 섞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탄소 재료가 되는 것들은 나뭇가지 신문지, 왕겨 톱밥, 밀기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그 실내에서 이 보카시 컴포스팅을 하는 동안에는 따로 탄소 재료를 섞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막 이러진 않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은 권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병든 식물, 뭐 액체 뼈, 뭐 이런 것들은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다 넣어봤어요. 다 넣어봤는데 뼈는 정말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실상 좀 가능하진 않는 것 같은데 치킨뼈 정도는 좀 괜찮게 분해가 됐고요. 물론 이 안에서 치킨뼈가 분해되지가 않고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 꺼내서 2차 퇴비화 시킬 때는 치킨뼈는 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액체는 사실 넣어도 그냥 밑으로 다시 물로 빠지기 때문에 그냥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곰팡이 피거나 병든 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다 넣습니다.
다 넣었고 3년 동안 사실 곰팡이나 뭐 병든 식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가드닝에 뭐 악영향을 주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넣기로 합의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숙성해온 탭이 곰팡이 괜찮고요. 인스턴트 식품 괜찮고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정체 모를 그런 알록달록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멤버의 아이가 먹다가 남긴 사탕인데, 네, 뭐 저희는 이런 것들도 같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같이 분해를 했고, 네, 나중에는 좋은 탭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사실 사람의 마음이 계속 레벨업을 하고 싶잖아요. 도장을 다른 도장을 깨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희는 뭐 저희 집에서는 뭐 이 4리터짜리 통에 오줌을 받아서 숙성을 시켜온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액비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통에 쌀뜨물을 저희는 모아와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물이 항상 공원에서 가드닝하는 건 물이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뜨물을 좀 각 가정에서 받아와서 그것들로 식물에 물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침출수를 집에서 활용하다가도 많이 남으면은 그걸 다시 또 분해정원을 가지고 와서 또 물 주는데 물과 물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박하고 원두 껍질은 2차 퇴비화를 할 때 그때 이제 탄질비를 많이 맞춰줘야 되고 그때 뭐 톱밥이라든지 완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도시에서 그런 것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방앗간 있는 동네도 아니고 목공소가 있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커피박하고 원두 껍질은 또 톱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버려져서 사실은 분해정원에서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규련동에서도 넘쳐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최대한 좀 수거를 해서 넣고 있고요. 그리고 낙엽은 분해정원에서 제일 흔한 거지만 사실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낙엽을 긁어서 마대자루에 담아다가 어디론가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은 자료를 찾아보니 거의 다 소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소각되는 낙엽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긁어가지고 탄질비를 맞춰주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딱 봐도 이제 퇴비화가 많이 진행된 거무튀튀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퇴비의 상태로 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버려지는 커피박이 너무 많은 그런 커피 공화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을 커피 공화국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저희는 후원가게 두 군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박을 이렇게 수거를 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가게에서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씨앗이나 모종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액의 후원금을 주시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뭐 회의비로 쓰기도 하고 뭐 종자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가드닝 하는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박을 치워주면서 저희가 키운 제철꽃을 또 카페에 선물을 드려요. 그러면 카페에서는 그 꽃을 꽂고 또 제철에는 분해정원에서 이런 꽃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카페의 소비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40리터 정도의 커피박과 그리고 원두 껍질이 있어요. 로스팅하는 카페에서는 이렇게 왕겨처럼 원두에서도 껍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껍질도 함께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고 줄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682리터, 작년 6월부터 기록을 했을 때는 682리터고 연간 한 1300리터 이상 저희가 퇴비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기록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만들고 있는 퇴비량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버리다가 우리가 이걸 기록을 하고 우리 눈으로 이걸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 계속 자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쓰레기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탄소 재료를 공원에서 계속 이제 버려지지 않도록 이제 섞어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참가자 후기를 누군가가 이제 쓴 후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기가 이제 귀찮아서 대충 버리면은 정말 안 좋은 냄새가 나고 나한테 너무 안 좋게 돌아오더라. 너무 역겨운 냄새로 돌아오더라. 하지만 잘 헹구고 잘 버리고 좋은 재료들을 버리면은 좋은 향기가 나더라. 그래서 이 퇴비화를 하면서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자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회의할 때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2021년 첫 해에는 생각보다 퇴비화가 냄새도 안 나고 금방 익숙해지고 벌레도 안 생기고 편하더라. 그리고 뭐 이제 의욕이 생겨서 더 좋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2022년으로 넘어오고 나서 내가 식습관이 달라졌다. 계속 이걸 보면서 자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도 많이 줄었다. 그리고 그거에 나아서 나는 냉동고도 없애겠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처음에는 퇴비, 쓰레기 여기에 이렇게 집중이 됐다면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좋은 걸 먹어야지 좋은 퇴비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배달 음식 덜 먹어야지 쓰레기가 덜 나오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한계는 뭐 동네 모임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소수의 활동가가 너무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 개인이 아무리 실천을 해도 우리 지금 기후위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이 이제 정치적 영역까지 저는 이어지는 동네 모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심화 캠페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화단 2개에서 퇴비를 쓰고 있는데 퇴비가 너무 넘쳐요. 그래서 퇴비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퇴비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한 것도 퇴비를 쓰는 양보다 만드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소수의 소비자들이 분해정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퇴비를 쓰는 사람과 퇴비를 만드는 사람이 같이 매칭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희망사항이에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퇴비순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만든다면 어떨까 해서 퇴비를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직접 연결해서 정말 그 퇴비가 정말 소중하게 잘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분해정원 사례 발표를 다니다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좋은 퇴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균형이 있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는 그런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발효시키면은 질소만 남아서 아모니아가스 뭐 이렇게 다 분해가 되고 뭐 수분은 수증기로 막 날아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잘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분이랑 기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분을 제거를 잘 해주시면 염분 피해가 크게 나지 않고요. 그리고 미생물이 또 많이 있으면 염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해서 땅이 산성화되는 것들을 많이 막아주고요. 그리고 퇴비화하면서 퇴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칭을 많이 해보니까 퇴비화는 정말 하나의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퇴비화는 정말 그 폐식용유에 미강을 넣어서 그냥 현기 상태에서 톡 발효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퇴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퇴비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고 김치 맛이 다르듯이 퇴비도 정말 그 농민의 그런 지혜와 경험과 거기서 나오는
순환되는 그런 유기질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버전의 퇴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기 발효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퇴비가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먹고 안전했던 것들을 다 땅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고, 저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곰팡이 핀 거 괜찮냐, 뭐 이런 거 괜찮냐, 저런 거 괜찮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곰팡이 핀 것도 그냥 버리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고 했지만, 저희는 사실 3년 동안 크게 사고 현상, 뭐 식물이 잘못되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고, 저는 일부는 제 밭에서 쓰는데 저도 그걸로 키워서 키워서 농산물을 먹고 있지만 크게 이게 질이 나쁜 퇴비라는 생각은 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퇴비를 쓰는 농민하고 이렇게 퇴비를 만드는 소비자가 만나면은 좋은 유기질이 정말 함부로 버려져서 재활용도 안 되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버려지지 않고 흙으로 잘 순환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하고 출처 있는 퇴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버릴 때도 우리 비닐봉지 써서 버리고, 그리고 농민들은 퇴비를 살 때 최소한 비료 푸대 같은 거, 퇴비 푸대 같은 껍데기 하나라도 더 나오잖아요. 그런 쓰레기를 양쪽에서 다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퇴비를 만드는 소비자와 퇴비를 만드는 농민이 만나면 저는 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농부시장에서 하게 된다면 더 우리는 풍성한 고민들을 나누고 생각들을 나누고, 그리고 농부시장에서 더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국가라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3분의 1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모두가 다 분해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도시에서 좀 실제로 이제 접목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도시 생활 해봤을 때 이제 그냥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이게 얼마나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버리는 걸로 끝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퇴비화하거나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이제 내가 버리는 양도 체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소농들과 이제 아니면 도시농부들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먹거리 고민까지 이제 같이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에서 좀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어쨌든 이따가 좀 궁금한 내용은 또 추가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례 발표를 이제 두 농부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에서의 이런 유기물의 순환 과정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또 농부님들이 또 하시는 또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농가들마다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좀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농부님들이 있고, 그런 농부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농사 짓는 방식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사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음 발표할 팀은 이제 팝팝한 밀마운트로 이제 경기도 가평에서 이제 소규모 농장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제 닭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분해 정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농가마다 이제 가축들을 조금씩 키워서 이제 퇴비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평에서 이제 소규모 농가 닭을 키우시면서 거기 이제 퇴비화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얻는 이제 농산물과 이제 계란 등을 이제 도시민들에게 이제 제공하고 있는 농가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독물과 함께 토양을 돌보는 복합농장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맡게 된
파파팜 앤 밀마운트의 유봉호 황진옥 농부입니다. 발표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농장 소개, 토양을 되살리는 지구농부,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소제목을 붙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가평에서 소규모로 닭을 키우고 채소와 과수를 재배하는 가족농입니다. 생태순환, 재생유기농업을 지향하며 실천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로 자연주의 방식의 제품도 생산합니다. 저희는 태양이 아름답게 지는 언덕에 위치한 작은 농장입니다. 정말 예쁘죠? 농사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고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같이 경영 규모는 작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리고 1차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매해 농사를 지으면서 작목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의 기준들, 수급 상태라든지 트렌드, 입지, 기술 및 판로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왔고요. 이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농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수원에 약 300여 수의 닭을 방목해서 기르고 있고요. 이 닭들이 내어주는 분변으로 자가 퇴비를 만들고 잘 부숙된 이 퇴비를 이용해서 맛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재배하고요. 이 채소와 과일들은 우리도 먹고 시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채소와 과일들은 모두 닭들이 먹는 그런 순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의 이름을 생태순환 농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공사, 그리고 공사. 지금도 그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모두 남편이 직접 했고요. 그 중고 자재나 그리고 고물상 같은 데서 좀 자재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직접 다 공사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 상단에 있는 그 부화장은 그게 제일 처음 지은 건물이었는데요. 몇 년 전인가 그 AI와 살충제 파동이 동시에 터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부화장에서 병아리 반출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수급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직접 부화장을 만들고 또 부화기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 유정란을 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이제 시켰습니다. 굉장히 부화를 성공적으로 잘 시켜서 네, 그때 그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온실 1번은 저희가 채소 농사도 짓기 때문에 채소 모종을 이제 키워야 됐기 때문에 그때 온실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그 중고 파이프를 좀 갖다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주신 파이프를 가지고
남편이랑 그 포크레인에서 포크레인으로 밴딩 작업을 직접 해가면서 얼기설기 지어진 그런 온실입니다. 보기에는 저래도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잘 지어져서 지금까지 온실을 잘 활용해서 모종을 키워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닭장은 이제 그 부화시킨 병아리들이 점점 자라서 닭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과수원 맨 꼭대기에 남편이 직접 그 닭장을 지었는데 저거 지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닭들이 저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우리가 좀 겨울 추위에 강한 채소를 좀 키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온실을 작게 또 만들었습니다. 닭들은 부화장에서 태어나자마자 데려와서 기르고 있고요. 암수 비율을 맞춰서 방목하여서 기르고 있습니다. 채소는 직접 파종하고 잘 길러내서 정식하고 비닐 멀칭 없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양을 되살리는 저희들만의 농사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분은 즉 닭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닭똥에는 풍부한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개분의 사용의 효과는 그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시키고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의 지속 생산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들은 창자가 짧아서 약 70% 정도가 그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사료를 분변으로 배출을 해요. 그래서 조단백 함량도 매우 높은데 잘 마른 닭똥은 닭들이 다시 주워 먹기도 합니다. 닭이 똥과 오줌을 함께 싸기 때문에 그 가스 배출이 굉장히 그 아모니아 가스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퇴비를 시킬 적에 부습을 잘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그래서 고온에 잘 말려서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퇴비는 개분으로 만들어진 자가 퇴비인데요. 만드는 과정입니다. 개분은 잘 부식된 아래쪽부터 이렇게 파내서 퇴비장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저희 가평의 산림조합에서 양질의 톱밥을 구매해서 바로 뒤가 산입니다. 한 6만여 평 산이 뒤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부엽토를 긁어오고요. 미강과 깻목 복합균 등을 같이 섞어서 물을 뿌리면서 섞어줍니다. 2주 간격으로 뒤집기를 하는데 5회 정도 뒤집기를 해줘야 되고요.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고 닭똥은 6개월 정도 이상은 부숙을 시켜야 피해 없이 좋은 퇴비를 쓰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닭장의 구조상 상시 통풍이 되고 있고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닭장 그리고 바닥에 수시로 산에 있는 낙엽을 바닥에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숙이 진행된 상태의 그런 개분을 가지고 와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과 과수원에 이 퇴비를 이제 투입을 해주고 있고요. 채소밭은 홈이나 괭이 정도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경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풀과의 적절한 공생을 통해서 재배하고 있고요. 멀칭은 풀멀칭만 해주고 있습니다. 채소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과수는 한 10여 가지가 넘는 과일나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과수원의 풀과 벌레는 닭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닭들이 이제 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데요. 폭염에는 풀어놔주면 나무 밑에 다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닭의 똥이
자연스럽게 양분이 돼서 과실의 맛을 한층 더 높여주죠. 그래서 측정해보면 브릭스가 좀 높게 나오고 식감도 되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닭을 방목했을 경우에는 과수원에 풀이 남아나질 않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 제한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풀이 자랄 여력을 좀 남겨둬야 하고요. 저희가 시장을 나온다던가 외출 시에는 그 방조망이 쳐있는 놀이터에만 개방을 해주고 나옵니다. 산에 있다 보니까 그 맹금류들이 너무 많이 출몰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는 5번 정도 이렇게 출퇴근을 해서 방조망 위에 앉아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닭들이 수시로 노리는데 그래서 그 매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방조망 쳐준 놀이터만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자연이 선물을 내어주고요. 그 고마운 닭들에게는 채소를 아주 서비스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급적이면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닭들에게 풀과 채소를 많이 먹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구조의 농사를 한 해 한 해 거듭하다 보니까 농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연을 돌보는 주체라는 뭔가 자연에서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닭들이, 땅이, 그리고 작물이 조력자이고 또 협력자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되게 실제적이고 매우 사실적이어서 지금은 농부도 지구 생태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사실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여전히 지속 가능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3, 4회 정도 있는 서울에 있는 농부시장 마르쉐에서 유정란과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저희 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수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많이 나오는 시즌이 되면 꾸러미로 만들어서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양이 얼마 안 돼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저희가 식품 제조 허가를 좀 받아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공식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토어팜하고 쿠팡 등의 소량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생산량의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노동력의 한계를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저희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물건을 판다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농산물을 정성껏 잘 키우고 가꿔서 그 노력을 알아주는 분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끊이지 않고 제철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소득은 아니지만 농촌에서 생활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급할 수 있다는 게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농사를 하기 위해서 숙제가 또 주어지더라고요. 지난해 되게 반복적인 가뭄하고 긴 장마로 인해서 가지나 파프리카, 오이 같은 작물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고 고추, 호박은 거의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전한, 좀 안정된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가림하고 관수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IT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저비용 고효율의 적정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저희 농사 시설 안에 조금씩 그 기술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갖고 있는 역량이 저희들만의 농사에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규모는 작지만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농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농장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음 주제로 바로 이제 사례 발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농부님이 이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창릉물 농장은 고양 화정 인근
이제 텃밭에서 이제 이웃 공동체들과 같이 이제 도시농업 기반의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제 무농약, 무화학 비료, 무비닐 멀칭을 원칙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상민 농부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을새 농구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찬물 농장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고양 찬물 농장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인근에 있고요. 한 3,000평하고 600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혼자 농사 짓기에는 조금 돼서 주말 농장을 이웃에게 좀 분양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가 마켓 판매를 위한 상업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20여 분이면 서울 진입이 가능한 수도권에 위치해서요. 아파트와 농지, 하우스 한가운데 노지 농사를 이렇게 둘러싸인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본 전경인데요. 찬물 농장의 농사 방식은 일단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노지 기반 소량 다품종이고 도심 순환 농법을 하고 유기 재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단 소량 다품종은 이제 최대한 노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계절에 따라서 소량씩 재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심 순환 농법을 지향한다는 것은 도심 주위에서 나오는 농업 재료들을 최대한 순환의 방식으로 지향한다는 말이고요. 어쩌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제 어떤 제 농사의 실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어떻게 조달하여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양질의 걸음 만큼 토양 개선과 작물 성장에 큰 요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 1인 농부로는 조금 장비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100%는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장식으로 제품화된 이런 퇴비를 넘어서 도심 가까이에 있는 농업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풀도 당연하고 가정의 음식물 잔반, 아파트 낙엽, 생태 화장실에서 모은 소변들 이외에 이제 뭐 고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이제 커피밥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기재배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 재료만을 가지고 재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어떤 자연에서의 그 안정 방정식에 기초해서 해충과 질병을 통제하고 영양분까지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런 것에 기초해 무농약, 무화학비료, 검은 비닐 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산무 농사를 합니다. 저희 농장의 유기물 순환 구조는 일단 퇴비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반은 퇴비장 운영에 있는데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8평 전후의 크기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의 특성상 좁은 땅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집약적인 텃밭 농사를 하는 도시민들이 농사 과정에서 풀이나 잔재물들을 자기 공간에 모으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럴 때 이제 그 한 곳에 조금 모아넣어서 최대한 그 숙성을 시키면서 다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워낙 그 퇴비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로 회원들보다는 제가 가져가서 쓰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퇴비장의 목질화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파쇄기로 파쇄도 하고 펼쳐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완전 발효는 되지는 않지만 부수 상태에서도 쭉 펼쳐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씨앗도 남기도 하고 병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퇴비장을 치우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완숙도가 높아서 밑에 부분은 되게 검은 상태가 되고 지렁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쭉 펼쳐졌을 경우에, 요 밭에 넓게 펼쳐졌을 경우에 별도의 추비 없이 그 가을까지 이렇게 이모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건, 네, 좀 재밌죠.
이렇게 하는 것 외에도 농업 부산물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장은 또 논농사도 하고 있는데 은평에 있는 협동조합하고 우리 동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일정 지분을 가지고 토종농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볕단도 활용합니다. 물론 논의 입장에서 보면 수탈인데 좀 난센스이긴 하지만 주말 농장이 주위에 또 많고 이 인근에 있는 텃밭 하시는 분들이 훔쳐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절반은 파쇄해갖고 다시 논에 돌려주고 절반은 농장에 가져와서 나눔하거나 대농사에 또 활용하는 자원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농업자재로 멀칭용으로도 쓰고 있고요. 보온용으로도 또 쓸 수 있고 또 이 자재가 워낙 또 유기재료이니까 낫또라든가 된장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 보면 이제 풀이 안 나게 이렇게 멀칭되어 있는 사진들이 보이시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벼를 탈곡하는 과정에서 왕겨라든가 미강도 부산물로 나오는데요. 왕겨는 이제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땅의 산소 저장 간격을 만들어줘서 보수력과 잡초 방지 기능도 되게 좋습니다. 저희 논에서 나오는 이 그 왕겨 갖고는 좀 모자라서 이번에는 좀 고양시에서 그 송포농협에서 한꺼번에 우리 고양시 거를 갖다가 다 그 추곡 수매를 해가지고요 왕겨를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찌다 보니까 왕겨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좀 톤백으로 좀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늘밭이라든가 양파밭에 뿌려주면 잡초 방지 기능도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네. 또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한다면 방앗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깻묵, 또 액비통에 있는 이제 소변 액비와 함께 일정 정도를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깻묵하고 같이 섞어주면 정해진 시기에 작물에 직접 줄 수 있는 또 좋은 그 영양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봄에는 이제 감자밭에, 가을에는 배추밭 이런 데 좀 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울 마늘밭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태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 액비도 요소비료죠 일종의. 화학비료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이렇게 생태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요소 액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태 화장실은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비리상 쉽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자기 밭에서 나오는 자기 텃밭은 자기 페트병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 일주일만 현기 발효시키면 자기 것으로서 쓸 수 있거든요. 주로 생태 화장실에 공공 생태 화장실의 거는 이제 제가 씁니다. 근데 여기 사진과 같이 자기 밭에 하시기 위해서 실탄처럼 이렇게 앞 보랑에다 2개씩, 3개씩 혹은 다량의 페트병들을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쓰고 1년 농사에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주변 부산물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주변 공원에서의 낙엽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낙엽 문제는 길거리 낙엽들이 특히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배기가스가 있고 이 배기가스에 타이어에서의 카드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조금 깨끗한 공원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밭에 월동 마늘밭이라든가 월동 작물 보온용으로 좀 씁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영하가 왔을 때 무밭으로 덮개용으로 활용했는데요. 되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음식물 퇴비함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 퇴비는 일단은 한켠에서 한번 이렇게 실험해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르시에서 예전에 잔반 같은 걸 모아가지고 한쪽 편에서 이렇게 쌓는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일단 산소가 통기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을 좀 뚫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잔반들이 사실은 조금 대규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순물이라든가 신뢰할 수 없는 잔반들이 있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게 농약을 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병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는데 실험했지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실제 바쁠 때는 이제 한여름 방치해두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밭고랑에 그냥 뿌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땅하고 섞이면 좀 곰팡이 생기고 부습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밭에 이렇게 쭉 펼쳐주거나
고랑에 그냥 뿌려줘서 이것을 썩히면 돼요. 그리고 장마라든가 다음 농사할 때 이게 완전히 썩거든요. 여름이 지나면 그걸 삽으로 떠가지고 두둑이에 얹어 넣어서 양분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퇴비는 굳이 이렇게 뭐 함까지 이렇게 관리하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우리 농장에 그 유기물 수단의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표적인 게 마르쉐의 어떤 음식물 유기물 수단 실험이었었는데요. 이거는 지난 이제 코로나 이전에 현장에서 마르쉐 요리사님들이 음식 취식도 하고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잔반을 그 배짱이 농부님하고 제가 나눠가지고 퇴비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중단되었지만 생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 함에 같이 모았던 거죠. 이것들을 이제 잘 발효해서 이제 다시 흙으로 돌려준다는 그런 실험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중단됐고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산 공정무역 카페라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농장 출신 생협 활동을 하시는 이제 출신들이 오비그룹인데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어요. 물론 저희 농장에서 농사도 짓고 이분들이 운영하는 구산동에 어떤 또 공정무역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커피박을 매주 1-2kg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1-2kg 나오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일주일마다 이제 본인 밭에 뿌리시기도 하고 저희 퇴비장에 모아두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월요일마다 농사팀을 구성해서 저희 농부의 농사를 돕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가양동에 있었던 비건 카페 베지스 용영 셰프님께서 매주 이렇게 특별히 여기의 채소 부산물들은 뭐 발효하고 이게 좀 약간 곰팡이 나오는 건 상관없으면 본인 갖고 오셔가지고 그냥 퇴비장에 같이 섞어주셨어요. 이런 일반 풀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잘 발효되었고 뭐 그거는 밭에 투입하는 문제 없습니다. 종로 발효 카페 큐에서는 이제 약간 다른 이제 음식물 발효 순환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주 저희가 그 잘한다 팜 농부님하고 함께 채소 가게도 였는데요. 여기에는 지하층에 발효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발효기에는 한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일정 정도 발효 음식물 남은 것들을 이제 가면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다시 퇴비장에 이 모아진 것을 갖다가 같이 섞고 그러는데 여기서 특별한 거는 이 발효기가 굉장히 냄새가 좋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호기 미생물 첫 번째 이제 발효할 때 물론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긴 하지만 그 미생물을 이렇게 줬대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계속 하면 이제 또 비우면 거기에 남아있는 또 미생물들이 새로운 음식물들이 투입돼도 또 계속 증식하고 그랬고 계속 호기 발효로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밭으로 돌아가서 좋은 미생물들로 이렇게 밭에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합정동 제로 웨이스트 알멘 상점에서 커피박 퇴비화 실험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 석유 지점에 그 마르쉐 장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500m 떨어지고 있어서요. 끝나고 이제 요거 수거해 가면 됩니다. 거기서 한 2-3박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2주에 한 번씩 받는 이제 그 작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채소를 가지고 또 특수 채소를 가지고 소분하고 나중에 한번 현장 장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올해부터 같이 지금 실험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기타 이제 뭐 사실 저희 예전에 그 농사를 같이 하는 팀들의 셰프님들은 뭐 여기 아롬쌤도 있는데 저 뒤에 보면 셰프님께서 이렇게 텃밭을 같이 할 때 한쪽 편에 큰 홈으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이 퇴비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가을 작물에 이렇게 잔반으로 거름으로 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굳이 따로 음식물 퇴비라든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 밭에 한쪽 편에 뭐 0.5평이든 이렇게 아니면 그 겨울에 한쪽 편에 계속 음식물을 쌓아나가는 것도 크게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저희 농장에서는 한쪽 편에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불고 있는 이제 비닐 사용 안 하기, 에코, 제로 웨이스트 운동 이 자체로도 사실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데 값지고 중요한데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되게 소비적인 중심인데 생산과 관련된 어떤 농가와 관련된 연결 지점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퇴비하는 부분에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또 하나의 고민은 실제 이런 순환의 사례가 농가에서 저도 이제 밑거름으로는 제품화된 이제 유박TV라든가 지역 축산 TV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게 나쁘고 뭐 좋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식은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다년생이라든가 혹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지역, 일정 구역의 유휴농지를 통한 풀을 키우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순환할 수 있는 그 다비성 어떤 밀이라든가 뭐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서 녹비작물이죠. 네, 이런 것들을 키워서 일정 비율상 순환을 농장 자체 내에서 실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볼까 이런 생각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저희가 이제 제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응원 좀 부탁드리는 부분은 되게 사실 농가들이 좀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범주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아마 제철이 아니라 좀 더 빨리 이게 사실 그 소비자의 욕망과 어떻게 보면 농민의 욕망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제철이라고 했을 때 되게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되게 상품은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까 그런 우리의 뭐 지구농부가 되든 아니면 저탄소 그런 게 되든 우리 내에서의 어떤 가치를 응원할 수 있는 어떤 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미약하지만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발표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원래는 2시간 잡고 1시간 정도는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사례 발표자하고 이제 발표자들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사전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셨을 때 이제 이렇게 써주신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장에서 먼저 질문을 조금 먼저 받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질문이 없으시 그 신청서에 있는 것들로 추가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3가지의 이제 어쨌든 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는 도시에서 어쨌든 이제 도시에서 정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순환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농구 어떻게 보면은 도시와 이제 시골의 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농가에서 이제 자가 순환하는 방법 이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먼저 이제 지금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먼저 이제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농사짓고 저도 공장 내에서 퇴비를 많이 만들어 쓰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도 풀멀칭도 하고 비닐멀칭은 아예 안 하고 풀멀칭을 한다던가 이제 버려지는 이제 풀 쓰레기를 모아서 퇴비로 다시 재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원래 이 농업을 하기 전에 대학원을 다녔고 그 전에 식물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거기가 30만 평이었는데 가을 겨울만 되면 30만 평에 있는 낙엽을 다 모아가지고 퇴비장에 다 넣어요. 그럼 저희가 낙엽 지옥이라고 불렀는데 그 낙엽 지옥을 가을 겨울 내내 해서 그거를 1년을 썩히면 약간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질은 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썩은 그걸 가지고 멀칭을 했었거든요, 식물원에서. 근데 제가 이제 농업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써봐야겠다. 뒷산에 있는 낙엽을 써봐야겠다 했는데
뒷산에 올라가니까 낙엽을 모으다 보니까 그 미국 선녀벌레 하얀 그 이제 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포기하고 그럼 안에서 나오는 풀로 좀 많이 해봐야겠다는데 하다 보면은 저희 농장이 유독 주변에 이제 관행농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벌레나 병해충이 많이 한 번에 싹 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쓰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쓰게 되면 다음에도 똑같은 병이 또 발생을 할 거고 또 벌레가 더 번지게 될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농장 내에서 퇴비를 만들 때 질 좋은 퇴비, 안전한 퇴비해야 되는 고민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방식에서는 거기서는 조금 이해되는 게 일단 먹거리를 위한 거라기보다 물론 개인 그것도 하시지만은 이제 꽃을 보는 위주의 정원을 많이 가꾸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은 조금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은 좀 더 이제 먹거리에 치중이 되어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퇴비하는데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네. 네. 밑에 부분. 일단요. 네. 네, 되네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안정성들은 객관적으로 인증 부분이 아마 그래서 이제 신뢰 때문에 인증 부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그러니까 저희 농장에서는 인증 제도에 인증받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인증하는 부분에 그 자재로는 유기농 자재, 그래서 이제 유기농 자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박 탭이라든가 그 축산 탭이 이게 사실 문제도 있고 말도 많지만 어쨌든 이것들의 객관적인 어떤 시험 기준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인증 객관적인 먹거리의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 저희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농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별도의 어떤 아까 깨끗한 퇴비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역으로 그 산에 있는 그 어떤 그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즘 너무 제 말이 정리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제가 토양 검정을 해봤는데 그 부분까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노력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깨끗한 부분을 구성하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닭 분뇨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닭의 그 먹이는 어떤 부분이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양 그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산에 있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가TB인데 자가TB 부분이 농가에서는 쉽지는 않고 특히 상업 농가에서는 일정 정도 집약된 그 생산물을 산출해내야 되는 방식에서는 그러면 자연재배 외에는 답이 없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자연재배를 통해서 일정 정도 우리 도시민의 먹거리를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좋은데 어쨌든 집약된 그 탄소질이라든가 질소질이라든가 질소 인산 가리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지금 비율적으로 드린다면 한 50% 정도는 이제 저희는 유박 퇴비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기농 인증 자재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은 순환 재료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한 15% 그거는 축산 퇴비를 씁니다. 네, 말이 길어요. 저는 퇴비를 직접 만들어 보거든요. 저도 산에 있는 그 낙엽을 많이 펴요. 거기 고초균도 있고, 이제 고충을 다 쓰고, 원래 그 땅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부산물들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넣었는데, 퇴비를 할 때 그 과정이 있어요.
탄질비를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탄질비도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미강이나 뭐 이런 거 깨물 같은 거 많이 넣어줘요. 결국은 개분이 양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미생물들이 그걸 먹고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소작물들도 그걸 먹고 개 사체가 돼서 그게 이제 퇴비로 쓰는 건데, 미생물들이 먹으면서 열이 굉장히 발생을 해요. 60도나 70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그게 죽어요. 그 아까 뒤집어준다는 것이 한번 뒤집으면서 물을 또 뿌려요. 그럼 또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몇 번 하고 나면 그 알들은 대충 죽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씨들이 몇십 년 이렇게 쌓인 그 낙엽들을 저희 산지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씨들이 있는데 어떤 씨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작물을 심고 보니까 씨들이 어떤 풀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지. 나머지는 부수되고 잘 좋아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또 후숙을 시켜요. 그래서 거의 흙과 비슷한 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퇴비를 만들고 있으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에서도 싸나서 막 연기 나고 하잖아요. 그 열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네. 추가하면 그 아까 선녀나방, 미국 선녀벌레 피해는 정말 많았어요. 재작년, 작년에도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그게 한번 퍼지면 그 퇴비가 이게 유기질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온 동네가 다 그걸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방제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친환경 관련한 뭐 소재를 써보기도 했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좀 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저희가 작년에 수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해도 거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갈 수 없는 기후 위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올해 과연 걔네들이 다시 또 출몰할 것인가, 네,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매해 새로운 그런 병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것을 완벽하게 방제해야겠다는 저희가 대비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네, 각오는 늘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에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지역마다 자기 땅마다 이게 성질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농부님들 개개인들이 다 시도를 조금씩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낙엽 같은 경우는 뭐 도심 차 많이 다니는 곳 근처에서 수거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근처 좀 청정한 곳에서 이제 수거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각자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뒤에 또 질문.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 농민과 소비자의 퇴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띠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직 구상하고 계신다고는 하셨지만 이 퇴비 순환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허들은 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 스테레오타입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냄새, 그 다음에 위생.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류체인이 좀 잘 구성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서, 혹시 아직 구상 단계시긴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보카시 툴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냄새 안 나는 차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금 상상력을 가미하셔도 되니 좀 자연스럽게 그런 물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신 뭐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그 보카시 용기가 제가 쓰고 있는 건 20리터지만 찾아보면 5리터부터 20리터까지 좀 다양하게 용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마르쉐 그 중에서 이제 마르쉐에서 좀 적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용기는 5리터짜리 용기예요. 왜냐하면 20리터짜리를 저희도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는 동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분리정원까지 걸어가는데 다 5분 거리에 있어요. 20리터를 5분 거리는 들고 갈 수 있지만 마르쉐까지 들고 간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무거운 거기 때문에 한 5리터 정도가 되게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랑 파파팜이랑 그런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은 파파팜에 용기를 드려요. 그럼 파파팜에서 저한테 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쓰고 저는 그 새로운 용기를 받아가지고 또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오고, 그렇게 이제 빈 용기를 채워온 용기와 빈 용기를 교환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없을 것 같고, 또 서로한테 쓰레기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버리냐 하는 것들은 각자가 이제 그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각자가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복화실을 이제 횟수를 4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사고가 난 적이 없었는데, 워크숍을 하다 보면은 사고 상황이라고 발생하는 것들이 생겨요. 뭐 벌레가 생긴다든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물을 빼주지 않았을 때, 수분을 제때 제거해주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저는 3년 동안은 괜찮은데 작년에 정말 고온다습했잖아요. 근데 정말 작년에는 정말 미치도록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 통에서도 진짜 그렇게 기후가 다르다는 걸 좀 느끼게 됐는데, 그랬을 때 밀기후를 조금 섞어서 넣던가 미생물을 조금 추가했더니 저는 많이 괜찮아졌고,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피박을 좀 섞어주시면은 냄새 제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멀었을 네. 사라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럴 때는 20리터 통을 챙겨서 실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농가 입장에서는요, 그냥 마르쉐 같은 데서 말려진 거라면 크게 특별히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적셔진 상태라면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 직접 가져오시는 것도, 왜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도시 근교에서 이제 농사 짓는 농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 범위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가 다시 이제 농가에 가고 거기에서 뭐 농작물로 다시 되돌아온다든지 이런 순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제 농부와 이제 소비자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 또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군포 대함에서 온 김경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사전 등록 안 하고 와가지고 되게 힘들게 들어왔거든요. 저는 유기농 펑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네에서 주민자치회에 가입하셨다고 최연소 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회 위원이거든요. 참고로 저희 동네에서 주민자치회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 귀농운동본부 소농학교 교장 선생님이 회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도시농부, 그러니까 임원의 한 절반 이상이 도시농부들이 들어가서 동네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하시는 활동을 가지고 혹시 그 마을 활동이나 마을 사업,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계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이 아이디어를 좀 갖고 가야 되겠다, 동네에다가. 그래서 회장님과 얘기해서 마을 외제 사업으로 당장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인천 비론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막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바람이나 뭐 그런 거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죠. 주민자치회는 다음에 탈퇴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마을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마을 모임도 조직을 해봤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사실 대하미 같은 경우는 활동가 풀이 되게 많은 동네인데, 규련동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규련동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동이 합쳐져야지 행정동 하나가 나와서 주민자치회도 5개 동이 합쳐진 주민자치회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상 주민자치회에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군포 대하미에서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소농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3월부터 어쩌다가 이제 활동가로 이제 일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그 흙을 살리는 어떤 방법으로서의 그 퇴비와 또 작물을 키우기 위한 퇴비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나 방법들을 찾는 과정에서 뭐 무투입, 무경운 이런 농법들도 나왔을 것인데 혹시 농부님들께서는 그런 흙을 살리기 위한 오늘 이 포럼의 주제처럼 어떤 흙을 살리기 위한 퇴비 혹은 작물을 키우기 위한 퇴비의 어떤 미묘한 차이라던가 그 사이에서 오는 어떤 좀 고민들이 혹시 있진 않으셨을까라는 질문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농부님들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퇴비의 특성도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시는지에 대한. 하나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2011년에 가평으로 땅을 샀는데 임야였어요. 산이었는데 제가 좀 심으려고 그랬더니 개간을 해야 된대요. 그냥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간을 했는데 그 나무를 다 잘랐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가수원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닭을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무만 있었을 때는 땅이 상당히 좀 했는데 나무와 닭들이 뛰어놀면서 풍요로운 땅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왜냐면 이렇게 농사가 일정 정도 양분이 돼야지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또 땅을 살리려면 경운도 하지 않고 아까 탄소 저장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네. 이 두 가지. 그러면 이제 노동력도 덜 들어가면서 수확량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배우고 싶죠. 근데 그런 게 사실 이게 서로 고민하는, 아까 이제 재생농법, 보존농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편하면서도 수확량이 일정 정도 나오는 방식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제 농법에 있어서는 일단 경운을 하는데, 아까 이게 포괄적으로 다 경운하는 것보다는 윤작을 통한 아까 그런 대안적인 부분들을 지향하는 게 어떨까,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경운을 하거나 얕게 경운을 하거나 일정 정도 투입하는 거는 집약적인 어떤 좁은 땅에서 약간 풀을 제어할 수 있는 농민의 수고로, 왜냐면 농민이 건강해야만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그렇게 크다는 문제. 근데 이제 약간 TV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가축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제 경험입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백합과 작물일 경우에는 벌레가 좀 피더라고요. 그래서 유박 퇴비를 많이 쓰는데, 식물 100%의 퇴비들을 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게 덜 피해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박 퇴비를, 이게 수입산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계속 유박 퇴비를 쓰고 토양을 갈고 하는 게 결국은 순식간에 또 그 다음 가을에 이렇게 유기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퇴비를 넣지 않으면 또 작물 재배가 그렇게 원활하게, 가을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배추인데, 배추가 결구가 되지 못하는 아주 그냥 조그만 배추로 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경운을 하는 거, 이렇게 투입하는 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한번 또 경험 많으신 분들 또 얘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 괜찮으셨나요? 사실 이제 이제 농부님들이 다 보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계세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한 작물 단작을 하게 되면은 땅에서도 이제 필요한 양분들만 이제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걸 또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양한 작물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완충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뭔가 빠져나간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윤작도 하는 거고, 이제 경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고, 네, 또 다음 추가로 또 질문 또 있으면, 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사는 지은경이라고 하고요. 잡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농부는 아닌데요. 농사에 관심이 되게 많고, 농사가 정말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텃밭을
바꾸어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해보면서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고 그러다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고 그게 발표하신 것처럼 제대로 잘 재활용이 안 된다는 좀 충격적인 기사도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한 대 담아가시는 거를 제가 몇 번을 목격하고 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싫은 일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부끄럽게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처리기 있잖아요. 그거를 샀어요. 그거를 리퍼 제품을 사서 되게 저렴하게 해서 거기서 음식물을 이제 그게 그러니까 거기 한 번 돌리고 나면은 아침에 정말 흙처럼 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그냥 한약 찌꺼기 냄새 같은 그런 냄새여서 나쁘지도 않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과일 껍질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그게 기억이 나서 그거를 이렇게 뿌려봤는데 정말 좀 심각하게 성공을 했어요. 텃밭 농사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좀 처리를 못할 정도로 해서 저희 사무실 직원이 10명인데 다 나눠 먹고 2평 남짓한 데서 이제 상추가 거의 사람 머리보다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저 농부님께서 발표하시는데 이제 큐에서도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그 처리기에서 한다는데 그걸 바로 사용은 못 한다고 하셨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조금씩 뿌려봤는데 그런 효과를 얻었었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농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순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지구를 위해서는 그냥 일반 가정에서 농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보다는 밭으로 이용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저 같은 전혀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뭐 주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일단은 한번 이제 질문이 이제 어쨌든 그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고 그 퇴비를 이제 좀 자원화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네. 바로. 네. 그러면 농부님이 왜 바로 사용이 안 되는지. 바로 사용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요 커버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음식물 퇴비가 굉장히 고농도의 퇴비예요. 완전 완숙되지 않은 부숙 퇴비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더 날려줘야 된다, 휘발시켜줘. 왜냐면 이제 이렇게 쭉 음식물 퇴비를 밭에 이렇게 펼쳐주는 거는 거기에 있는 이제 고농도의 질소질을 조금 말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지 못하는 거지. 조금씩 뿌리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게 땅 속에 또 묻는 형태면 더 효과가 더 크잖아요. 우리 거름들도 그렇지만 이제 음식물도 펼쳐주는 것보다 이렇게 밑에 하면 더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응축되면 비가 오거나 그럴 때 현기 상황이 되면 거기에 곰팡이들 땅속에서도 이렇게 삽질해서 파보면 거기에 곰팡이들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무해한 거. 사실 땅은 보건 능력이 되게 뛰어나긴 하지만 계속되는 습한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 좀 지장이 있다는 점. 네. 질문에 답변은 괜찮았죠?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또 오후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다 같이 토론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